네네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초면에 주말씀 주셔서 예,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제 이원희 박사, 그다음에 우리 주은식 장군,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감소 및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우리나라 건설 방향의 대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드릴 목차는 이제 서론, 그리고 인구 감소와 군구조,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의 변화, 미래적 양상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지금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뭐 돈도 많이 주고 또 아이들 키우는데 뭐 각종 그 혜택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뭐 새로운 세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저출산 상황에 맞는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정립할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최첨단 군의 미래 항공 건설 방향의 대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구 구조하고 인구 감소하고 군구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인구가 감소되면 필연적으로 독립대 가용 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 부모 시대에는 1년에 거의 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지금 뭐 2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대 가용 자원이 변하면은 군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위주 군 구조의 변화 동인의 핵심적 변수가 바로 인구 감소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치권에서 군 복무를 36개월에서 지금 절반 수준인 18개월까지 축소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거꾸로 연장하기라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마침 다행스럽게도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시스템이 점점 모든 분야에 강화되어 있어서 사이버 전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기술 숙련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짧은 18개월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러한 문제는 전평시 언제 어디서부터 전쟁이 시작돼 끝나는지 사실 이것도 경계선을 핵정 짓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용 자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민군 복합 체계의 전쟁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군사력의 변화인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전쟁의 양상은 삶의 방식이 결정합니다. 원시 시대는 가지고 있던 막대기나 돌로 전쟁을 했고, 이제 2차 산업혁명 때 각종 기계 문명이 발전되니까 저탱크가 등장하고 화포가 등장하고 항공기, 함정이 등장해서 전쟁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전개됐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은 지금까지는 각 구성 요소가 중요한 전쟁의 요소가 됐는데 비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파워 발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작전의 중심, 센터 오브 그래비티가 요소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3D 영역에 있어서는 전투는
로봇이나 하고 정보 수집, 병사 분석이나 평가는 AI가 하는 시대가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도 보면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많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공장 같은 데도 그 로봇이 움직이는 상황 파악하는 인은 한 명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난 걸 보셨을 겁니다. 저도 생각하는데 재밌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공장에는 모니터 보는 사람하고 그 사람을 감시하는 개 한 마리하고 딱 둘이만 있으면 공장이 운영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 신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로봇화 공장의 선두에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병력은 사이버전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게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총과 화포로 전쟁을 했다면은 컴퓨터의 이 마우스 이거나 이 자판이 전쟁의 주무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정보 수집에 있어서 거리나 위험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석의 범위와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6.25 때 보면 고지정탈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거리가 2km에 불과했습니다. 사거리도 화포가 가장 긴 게 105mm가 11km 정도 못 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고지를 점령해서 전황을 파악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지 정탈전 및 야지 기동의 필요성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이버전 관리 감독이겠죠, 선생님? 예, 지금 그 오자가 오자가요? 단순 오자. 네, 감독 맞습니다. 그 제가 아까 이 박사 일기 봤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습니다. 조지 프리드만이 2010년도에 100년 후라는 그 책을 썼었는데 옛날에 갖고 있다가 다시 그전에 읽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그때 했더라고요. 벌써 성견지민이 있는 분이겠죠. 미래의 책학자니까. 이어서 무기 체제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고 전쟁도 단위 부대 중심에서 전 부대가 동시로 전투하는 최상급 부대에서 중심으로 전투를 통합하는 이런 형태로 변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쟁의 요소가 구성 요소에서 이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각종 시스템만 네트워크가 아니라 개별 무기 체계도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발사하는 각종 탄도탄에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해킹을 해가지고 그 내부적인 시스템만 마비시키면은 사실 발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시대에 왔다. 그래서 시스템 오브 시스템 네트워크 형태로 군사력의 변화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조지 프리드만이 한 얘기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앞으로 배틀스타즈라고 그러니까 우주에다가 전쟁 지휘본부를 만들어서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지휘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거 보면 다 미래전 양상을 이제 저는 이렇게 추정해봤습니다. 네트워크 마비전으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한 후에 전략적 목표가 놓여 있는 도시지역 작전으로 전쟁을 종결해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특히 민사작전을 잘해서 조기에 전쟁을 종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 박사나 우리 주장군이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100일 동안 폭격을 하고 100시간 만에 바그다드를 점령을 했는데 민사작전의 실패로 10년 동안 질질 끌다가 결국 실패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그 동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중공군이 또 개입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민사작전을 차려서 전쟁을 종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미래 한국군의 건설 방향은 제일 먼저 네트워크 마비전 수행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지역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태까지는 야지에서 주로 작전하는 형태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복은 아시는 바와 같이 풀빛 색깔, 나무 색깔을 등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쟁은 군인에게 군복이 따로 필요 없는 위장을 하려면 혹시 민간인 복장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정반대적인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사작전 부대가 더 확대되고 작전의 형태도 발전돼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작전 지속 지원 체계를 발전시켜야 되겠다.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 야지에서 기동하고 작전하는 데 대한 전투근무 지원 체제가 우리 군의 기본 형태인데 앞으로 도시적 작전 형태로 들어가면 좀 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전략적 전쟁 지휘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제가 이게 전략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면 특히 취약해요. 그 이유를 크게 볼 수 있는 게 한미 연합작전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런 그 전략적 차원의 전쟁 지휘를 별로 해볼 경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을지 연습 같은 걸 하는데도 보면은 정말 진짜로 연습에 참가해야 될 대통령이나 각부 장관들은 참여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발전이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네트워크 마비전 수행 전력 확보 첫 번째 사항입니다. 면밀한 사이버 전선을 양성해야 되는데 이 사이버 전의 공격 방어는 그냥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커 전문 양성을 생각해 보면은 군은 복무 기간도 짧고 또 이러한 걸 갖다가 그 양성하는 그 각종 시스템이나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이상희 과기처 장관이 어제 돌아가셨다고 신문에 났었는데 보셨죠? 그거 보면 그분이 벌써 약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10만 해커를 양명해야 되는 10만 해커 양명서를 주장했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북한은 1986년도부터 미림대에서 해커 양성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북한은 엄청난 해커가 지금 양성되어 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아주 유능한 몇 명의 아이들을 뽑아다가 계획적으로 지금 해커를 양성해서 지금 현재는 전쟁이 아닌 39호실 자금 확보에 쓰고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것도 전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81년에 해커 부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미림대요. 86년도부터 미림대에서 86년. 네, 예. 해커를 양성하기 시작했어요. 미림대에서. 그리고 대개 보면은 이 해커를 양성하는 데는 7년 내지 한 10년 정도는 양성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명밀한 사이버 전사를 양성을 하려면은 미국이 쓰고 있는 예비군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 유학 가서 보니까 미국은 정말 예비군이 우리나라 예비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비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외 파병을 하다가 부족하면 바로 예비군을 동원해서 이제 파병을 하는데 옛날에 을지 포커스 렌즈나 팀스프 때 보면은 미국 예비군이 그대로 소집돼서 우리나라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같이 훈련도 해봤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미국 예비군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금년에 몇 시간을 훈련을 받고 어떤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정부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동원돼서 훈련하거나 뭐 기타 교육에 참가하면은 현역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뭐 급여나 복장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 예비군을 복무를 성실히 잘하면은 투스타 소장까지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예비군은 현역과 예비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재미있는 것은 자기 생업의 직종과 유사한 분야에다가 예비군의 그 병과를 선택해서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보험금이 좀 부족한 사람은 그 예비군의 훈련에 많이 참가하고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자기 수입을 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이버를 양성하는데 벤치마킹 해야 될 상대가 이스라엘입니다. 특히 이제 전문성 병력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탈피오트입니다. 며칠 전에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님이 이스라엘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도 탈피오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탈피오트에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탈피오트는 뭐냐면 전국의 수재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이스라엘 최고 대학인 히브리 대학에서 물리, 수학, 컴퓨터를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전략 전술적 사고를 위한 군사 훈련을 시키는 중위로 인간시켜서 6년간 복무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이나 연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리 군과 민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군 병력을 필해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군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벤처기업이 엄청 환영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인재로 받아서 씁니다. 그 다음에 하바찰롯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하이파 대학과 합작을 하는데 이건 정보 전문 요원을 양성하는 거고 이제 군에서 최소 6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8,500부대가 있는데 이것은 암호 해독 부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특화 인재를 보직하고 9,900부대가 또 있는데 이것은 지리정보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자폐증 환자가 여기에서는 우대받는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니까 보통 사람이 잘 찾아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 장점을 다 이용한다는 거죠. 다음. 스마트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먼저 지능화된 무기 체계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적 기능이 보장되고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건설해서 무기를 초소형화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그 곤충 크기의 어떤 뭡니까 UAV, 곤충 정보세 드론 같은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변형된 그런 무기체계도 만들고, 소프트 로봇, 그다음 스텔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그 네트워크 마비전을 한 다음에 전쟁 종결을 위해서 도시지역 작전에 필요한 특수 무기를 좀 우리는 더 제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도시지역에 들어오면 건물이나 지하시설 같은 곳이 많기 때문에 수색 정찰하거나 그 안에서 적을 섬멸 포획하는 그런 무기도 새로운 각도에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지상, 해양, 공중 사이버 무기보다 더 핵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신 전자전 무기입니다. 이게 이제
해킹 무기도 있겠지만은 뭐 각종 뭐 전자파를 발사해가지고 차단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정보로 수집하고 파악하고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고, 지상 무기 체계는 무인 로봇과 지금 현재 육군에서 움직이고 있는 병사 체계, 그거하고 지능형 무기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광선유 레이저 기술 기반으로 해서 타격 방어 기술도 갖춰야 될 것을 보고, 해양 무기는 바다는 지금 현재 큰 함정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과 저가 무기 체계 간의 혼합, 그다음에 해양 센서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무기. 공중 무기는 유무인 혼성 또는 무인 자율 비행 기술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보면은 조종사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조종사는 이게 양성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지만은 그 인명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무인으로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다면 굳이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군지 비행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이버 무기 쪽에서는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적 탐지 능력과 신속 대응 폭풍의 운영 유지 기술, 이러한 무기 체계를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마비전을 해서 이어지는 도시지역 작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지역 작전 교리가 지금 별로 발전된 게 아직 없습니다. 주로 야지에서 우리가 작전하는 그런 전략 전술 교리만 발전되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에서는 잔류 핵심 요원이나 저항 세력이 많이 있을 거로 봐서 이들을 어떻게 쉽게 체포하고 암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각종 형태의 건물에 대해서 수색 정찰 기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될 걸 보고, 부대 구조는 지금 우리 이 박사가 보병을 했는데 앞으로는 보병이 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보병들을 옛날로 말하는 헌병, 요즘을 말하면 군사 경찰 업무 수행 위주 수행 그대로 바꿔야 될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조지 프리드만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 군사 경찰 업무가 앞으로 미래전에서는 많이 필요하다. 이제 군사 경찰이 왜 필요하면은 뭐 조인 암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성 요원하고 민간인하고 분리 문제, 안내, 또 각종 민사작전 이런 데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때는 아마 우리 경찰하고 협업하는 그런 체계까지 강화돼야 될 겁니다. 근데 전투 및 전투 근무 지원 부대도 도시적 작전에 적합하도록 조금 편성이 변해야 될 것 같다는 것과, 주요 지형 지물 및 건물에 대한 정보 획득의 편의성을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비군과 합동부대를 편성해서 작전을 하면 훨씬 유리할 것 같다. 이것은 제가 우리 이 박사가 예비군 전문가이기 때문에 쓴 아티클에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제대마다 민사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작전 요소를 다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면은 사단급 이하나 민사작전에 대한 전투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도 나름대로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 박사님,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러는데 예. 민사작전이 대략 뭡니까? 그 전쟁이 끝나면서 민간인들 있잖아요. 네. 민간인들을 구분화시켜서 반대 세력, 그러니까 프로파간다 및 관리죠. 민간인 관리. 그러니까 시블 어페어즈라고 영어로 얘기하거든요. 시블 어페어즈 오퍼레이션.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작전을 하고 나서 행정이나 치안, 구호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 그게 우리 이렇게 파병 가가지고 하고 있는 원활한 민사작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민사작전입니다. 전령 지역에 대한 그 치안 유지 등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렇죠. 그게 연도입니까? 치안, 행정, 구호, 자원관리, 선무활동 이런 거 다 포함된 게 그래가지고 완성되면 이제 군정 체제로 하다가 민정 체제로 이완해 주는. 근데 이제 북한 지역은 우리는 그 수복 지역으로 보고 연합사에서는 점령 지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점령 지역이 되면 군정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복 지역이 되면 우리 그 대한민국 내무부가 들어가서 바로 접수를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그 캡을 북한 지역에 대한 작전을 유엔군 사령관이 가느냐 아니면은 우리 합참의장이 하느냐에 따라서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하느냐 이 각각의 전후의 어떤 질서가 달라지는 그런 다르죠.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군이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때 전에 하기 위해서 고생하셨잖아요. 제가 그 연합사에서 민사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그때 민사과장을 할 때 우리 한국 육군이 그 민사작전을 하는 걸로 제가 작전 계획을 변경시켰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왔는데 5년 후에 그 리브시 대장을 꼬셔가지고 성공했는데 메네트리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와가지고 그 양반이 한미 일군 단장 할 때부터 반대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 양반의 승진회가 연합사 사령관으로 와서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왜 이래? 됐나? 우리나라도 이제 민사작전을 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그게 지금 갈등 구조가 돼 있군요. 예. 네. 앞으로도 그게 문제죠. 제일 큰 문제. 그게 끝나고 전쟁이 종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보통 우리 군인들은 민사작전을 굉장히 등한시해요. 그 군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작전 분야하고 그런 화력 이런 분야하고 기동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일부러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적 작전에서 무기 체계는 적용용 소총이 많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하고 적성 분야하고 혼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성 분야만 딱딱 전표적으로 핀포인트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우수한 적용용 소총이 많이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나라 적용용 소총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확보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반복되지만은 고층 빌딩 및 지하시설 수색 정찰 장비가 좀 특별히 고안돼서 왜냐하면 그 지하나 이런 건물 시설에 들어간 부비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정찰해서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들어가서 그 점령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게 야지 기동 작전보다 훨씬 저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작전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군인들은.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전 방향에 어느 지역에 적이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도시 지역은. 그래서 방어력이 아주 우수한 기동수단. 그러니까 좋은 장갑차가 많이 있어야 될 거 봅니다. 그렇죠, 주장은? 네.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장갑차가 그게 지금 뭐지? 레드백인가? K21이요? 장갑차하고 좋은 거 있잖아. 예, K21. 요번에 저 호주에서 그거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다음 장 민사작전 부대 확대 및 발전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우리 김 교수님 이제 민사작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마운데 조기 전쟁 종결을 위해서 적극 민사작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오자가는 시자인데 이게 제가 이게 좀 서툴러 가지고 오자가 좀 그건 뭐 참고 예, 제가 왜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냐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밀리면은 중국 6.25 때처럼 중공군이도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장군이 제가 전략과장 할 때 제 밑에서 제 부하로 근무했는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을지 연습 동안에 북진 작전을 하는데 저는 일주일 만에 전쟁을 총결 짓잡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신 김진호 합참의장께서
그 말이 되는 작전이냐 그래서 그럴 때 설명을 하면서 아차 잘못하면 사실 6.25처럼 중국이 밀려오면 안 되니까 3일 동안 신속 기동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고 반격작전 때 그다음 4일 동안 그 종결 작전을 완성해서 한방 국경선까지 차단해서 중국을 막아야 된다고 그때 강변한 적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 못 드리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군 주도의 민사작전 교리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복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을 실시하고 응전 자유화 계획이라는 게 이제 그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이것과 그 지금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2부고 또 행정체제의 안정화 작전 계획하고 같이 우리가 민사 신전이 잘 인테그레이션이 되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 심리전 요원의 전문성도 제고시키고 부대 규모도 좀 더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이런 걸 잘못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라크군을 갖다가 전부 해산시켜버리고 나서 새로 군을 조직했더니 이게 뭐 작전 능력도 없고 기강도 확보되지 않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해방 후에 일본 그 전령 그 뭡니까 식민지 시대 그 행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갖다 이승만 때문에 그냥 받아서 했는 걸 갖다가 아주 욕을 하는데 그런 그 행정 노하우를 갖지 않으면은 사실 큰 조직을 운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골수분자로 지휘하는 사람은 뭐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은 기술적인 테크노크라트는 그냥 활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귀순자 있잖아요. 월남의 귀순자를 민사작전 부대 예비군으로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해볼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 사람에 대한 연구도 있을 거고 그 지역도 잘 아니까 그게 도움이 될 거고 북한군 해체와 도별 주둔군에 대해서 사전에 지정하고 이에 대한 훈련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아마도 뭐 상세하지는 않지만 되게 대강의 계획은 만들어져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더 세분화 시켜야 된다. 다음은 작전 지속 지원 체계 발전입니다. 이 먼저 입영 자원 감소에 따른 병무 행정을 저는 개선해야 되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가 신금이 어떻게 기준되어 있냐면은 야지 기동, 그 다음에 특히 보병 기준으로 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등급이 낮아가지고 입영 자원에서 제외시키거든요. 사실은 그 평발 이거 가지고 지금 뭐 병력 자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이제 평발도 뭐 사실은 그 제 축구 선수 누구의 박기성이가 평발인데도 잘 뛰고 공도 잘 차던데 지금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신금 제도를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야지 기동 기준의 신금을 네트워크 마비전 기준 신금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전원 입영제를 확립하면 맞겠다. 뭐 저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얼마 안 되니까 그래 되면은 너나 없이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가고 이런 일 없이 전부 100% 국민 개병제가 달성되지 않을까 오히려 긍정적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병력 특혜 및 비리도 근절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만 사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빼야 될 것 같다. 이 외에는 전부 입영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동원 체제 획기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마비전에서는 사실 언제 전쟁이 시작하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이 구분이 확실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동원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미대전은 군용 장비가 별도로 뭐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 겸용 장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전평시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상시 동원 체제를 확립해 둬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전략적 전쟁 지휘 역량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공간적으로 단일 전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한 단위로 볼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우리 그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군 지휘관들까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략 이론을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전략적 사고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 통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해공 우주 사이버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략적, 작전적, 전투적 힘이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전쟁 지휘법을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왜? 한꺼번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청난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이걸 AI가 분석해 낼 텐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얼터너티브인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뭐 정보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많이 배양해야겠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성은 군에서만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나 또 대학에다가 위탁을 많이 실시해서 역량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연습을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가 비상기획 업무를 제가 했었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행안부에 전환하는 실장을 하면서 전환하는 실장이 옛날에 국가 비상기획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업무 그쪽 통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을지 연습을 제가 2번 기획하고 실시해 보니까 국구 통수권자이신 대통령은 남의 일처럼 생각해요. 제발 그 훈련에 좀 참석해 주시라고 간청을 했는데도 청와대 참모들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꼭 가야 돼? 그래서 간청을 들여서 모시고 온 게 와서 브리핑 딱 한번 받고 떠났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비용 문서고 뻥카를 씌울 때는 온 가족이 그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지역을 사전 훈련 준비라서 보니까 잠겨진 공간에 들어가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1987년도 달력만 걸려있더라고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 마지막 해죠. 전두환 대통령은 들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얻어가지고 2천만 원 들여서 싹 정비를 해놨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밤에 주무시기만 하면은 각 장관들은 알아서 자기 분야의 훈련을 열심히 할 거고 그러면 밑에 저절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을지연설 기간 동안에는 그 전시 내각을 구성해서 비상국무회에서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전투력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을 짓게 한다면은 저출산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는 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오히려 해결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고 보고 4차 산업혁명의 이점을 가지고 이것을 병력 자원 감소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로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쟁 개념은 네트워크 마비전이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부대 구조나 무기 체계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와 결합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서 예비 전력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기적 결합을 한다면 오히려 저출산의 위기를 네트워크 마비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계도를 내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우리 조 소장님 아니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거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이원희 박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재랑 선배 또 새로 뵙기만 김학성 교수님 우리 주원식 소장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좋은 토의를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우리 김진왕 장군님은 자타공인 전략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기 전에 전략과 관련된 얘기 하나만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대 송병락 교수가 쓴 전략의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나무계단과 나무부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무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나무부처에게 계속 절을 합니다. 하루는 이 나무계단이 나무부처에게 불평했죠. 우리는 똑같은 나무인데 나는 매일 같이 밟고 지나가고 당신한테는 왜 절을 하느냐.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무부처가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칼과 정을 맞아가지고 이제까지 오지 않았나. 너는 기껏 해봐야 내 귀퉁이에 그냥 한 방씩 맞고 그게 앉아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에 요새는 좋은 작품, 좋은 글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칼과 정을 많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무리지만은 이 칼과 정을 좀 많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방 안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군의 미래를 위한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미래 군사력 건설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은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잘 융합을 해서 미래 한국군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토론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목에 보면은 4차 산업시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4차 산업혁명시대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인구 감소보다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이 주제에 맞게 병력 자원 감소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래 한국군의 건설 방향을 크게 군 구조, 무기 체계, 전략 전술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본다면은 인구 감소는 군 구조하고 연관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은 이 무기 체계하고 관련이 되고 또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나 미래 전쟁의 양상은 앞으로 우리 전략 전술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본문에는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 전쟁의 양상이 한 장으로 나와 있는데 제목에는 또 빠져 있으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한국군 건설 방향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리고 그 소제목으로 밑으로 이제 병력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 다음은 인구 감소 및 병력 자원 감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73년도에 모범제로 전환하고 난 다음에 4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신병 모집 미달 사이트에 직면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에 정도 되면은 3천만 명 정도 인력이 부족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5천만 인구가 붕괴 위기에 처했는데, 문제는 우리의 안보의 미래입니다. 일각에서는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관을 시켜본다면은 이 부족한 병력을 좀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리프의 역설이라는 얘기가 있죠. 미국의 무인기 리프를 도입을 했을 때 이 무인기를 도입하면은 인구가 병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리프 무인기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전문 인력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인력 소요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병력 절감 효과는 한 1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력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병력제도 발전 TF를 만들어서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챗 GPT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앞으로 미래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미래전의 양상은 예측하기 어렵지만은 사이버전이 증가하고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또한 정보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레이저 무기, 전자기파 무기와 같은 하이테크 무기의 발전과 함께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가 더 늘어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의 예방과 대응 측면에서 국제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챗 GPT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전쟁 패러다임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부티어 전술, 꿀의 종신 방어, 정격전, 총력전 등등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에랜드 배틀, 효과 중심 작전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의 가장 최근의 개념은 많이 강조하신 네트워크 중심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 네트워크 중심전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자이크 전쟁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가를 하면 좋지 않을까. 계속. 그럼 필요합니까? 꺼버리죠. 미래전 측면에 봤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도 전 세계 무기 체계의 90%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험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래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 네트워크 중심 전투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다 보면은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나타납니다. 드론이나 위성, 민간 정보 등 이 다양한 투처의 정보를 통해서 사용하는 델타 시스템,
그다음에 우리 부병 우보회라고 하는 이 지휘통제 프로그램인 GIS 아르타, 그리고 타격 수단인 하이마스와 바이락탈 TB2 같은 일대로,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해주는 스타링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간단히 요약한다 그러면은 이 델타 시스템을 통해서 전장 상황을 파악하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군에게 전달을 하면은 GIS 아르타에 의해서 표적에 분별을 하고 포병, 하이마스, 바이락탈 TB2와 같은 드론으로 타격을 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행되고 있는 겁니다. 미래 한국군 건설 방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논문에 보면은 네트워크 중심전하고 네트워크 마비전 용어가 두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마비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대책. 그러니까 이거 전쟁의 양상은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이제 대비 차원에서 마비를 시킨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전투로 대응해야 그런 된다. 개념에서도 일을 하고 하는데, 이제 용어상으로 보면 이제 군사 용어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두 개가 혼용이 될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어 통일 측면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차라리 통일하면 어떨까? 왜 그러냐 그러면 네트워크 중심전 그러면은 적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적인 모드하고 또 아군의 네트워크를 보존하는 방어적인 이 모두 두 가지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인데 비해서 네트워크 마비전 그러면 공격적인 그런 부분만 너무 들어가지 않느냐, 우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그런 근데 측면은 빠지지 않느냐, 그런 그렇게 돼서 측면이 내가 반론을 제기하면은 예. 그 전쟁 양상을 정의할 때 있잖아요. 그 중심전 이래 가버리면은 그것은 옛날에 육군에서 만든 뭐 통합 무슨 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목표 지향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에 이제 1차적으로 요소 중심의 전쟁 양태일 때는 내가 쓴 게 화력 마비전으로 쓴 네.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쟁의 최대 아이디어한 모습이 마비전이라고 나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비를 하는데 뭘 마비할까? 마비의 대상이 난 네트워크라서 네트워크 마비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무슨 전쟁 양상, 전전장 동시 통합전, 작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중심전 그러면은 네트워크 중심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제 지향점이 없어서 나는 그건 아니다고 나는 보는 견해예요. 뭐 사람은 자기 주장과 견해가 다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저는 이제 잘 그렇게- 모르지만 물리적 정의가 네. 요소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바뀐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 승리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마비전이다. 양자가 구별돼야지 하나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전 전혀 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저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그거는 근데 이제 본인의 의견이시니까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예. 예. 요소는 근데 요소 중심하고 전략 네트워크 중심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비전을 했으면 그 의견으로 제시하면 그만이지 그 옳다라고 계속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아니, 못하는 그 게 제시한 아니고 의견 제시. 네, 그럼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면 돼요. 제시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 마비전 그 내용은 저는 충분히 아시겠죠? 무슨 의도에서 네, 그런 네, 용어를 네. 쓰는지 근데 그걸 통일하자 그러시니까 제가 저같이 초학자가 보더라도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나? 아니 이제 이런 건전한 그러니까 요소에서 네트워크 중심. 예. 공격과 방어를 다 통과하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여하튼 그 네트워크 이박사님 중심. 견해야 두 가지 견해라고 할게요. 예. 예. 이박사님 견해라니까 대충 뭐 그럼 지금 나가면 되죠. 그래. 틀렸다고 할 게 아니고. 예. 아니 의견 개진은 하고 싶다. 아 물론이죠. 충분히 뭐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진짜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꼬치꼬치 아주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무딘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더 좋지.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전 관련해가지고 현재 뭐 보니까 그저 북한에서 한 6,800명 정도 전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뭐 계속 그저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는 뭐 라자루스 그룹, 박진희, 김숙희 전부 다 해킹 그룹이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그저 북한의 이 사이버 테러 목표가 뭐가 될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원전을 포함한 각 우리나라의 전력망, 공항 항만과 같은 이 교통망, 그다음에 정부 부처나 금융기관, 또 군지 통제 시스템 이런 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 전국에 산지되는 이 수많은 국가 중요 시설을 전부 다 현역 사이버 전문가들이 다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은 민간 영역의 사이버 전문가라든지 예비군 사이버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전국 4년제 대학원에 사이버 관련 학과가 한 34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 사이버 관련 학과의 대학 교육하고 군 복무를 연계해서 사이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 이들이 전역하더라도 뭐 잘만 활용한다 그러면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전제 위협 국가들에 대해서도 대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미사작전 부대 확대 발전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민사작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영역을 확대해서 안정화 작전으로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민사작전, 민군작전, 안정화 작전의 그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작전보다는 민군작전, 민군작전보다는 안정화 작전이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제가 용역 연구 과제를 한번 연구했던 부분인데 안정화 작전 간에 우리가 상대하는 이 북한의 접촉 대상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 군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포로나 민간인 억류자, 피난민, 잔류민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데 좀 더 이 자유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화 작전 초기부터 얘들이 우호 세력이냐, 적대 세력이냐, 아니면은 뭐 중간쯤 되는 세력이냐, 그걸 좀 구분해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전 지속 지원 체계에서 민군 기술 협력과 민간군 역량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는 현존하는 과학기술의 한 80% 이상을 민군 겸용 기술로 전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군의 기술을 밖으로 보내고 밖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같이 연구하는 스핀업, 스핀온, 스핀업 이 세 가지를 잘 활용만 한다 그러면은 국가 차원에서는 연구 개발 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자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국가 안보 역량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면은 민간 기업이 많이 전쟁에 활용이 됐었죠. 스타링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탱크, 민간 탱크 업체들이 지원이 됐는데 세부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면은 맥스 테크놀로지, 필레비덱스, 카펠러 스페이스, 올렉스카이, 구글, 페이스북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민군 시설, 민간 부문의 어떤 역량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꼬치꼬치 보면서 제가 좀 꼬투리를 좀 많이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뭐라 그럴까 좀 진한 국물이 배어나오듯이 이거 아닌데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거기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놀랐습니다. 깊이가 엄청 있구나, 많이 연구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용어로 이야기하면 출탁동시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서 발전을 위한 하나의 제언이다 또는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두시면 좋겠고, 그냥 입장에서는 뭐 하로동선, 여름의 난로, 겨울의 부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좀 이런 요소들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국가 지도자 또는 군사 최고 지도자일수록 제일 중요한 가업이 저는 다가올 미래의 전장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것을 상정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장님께서 항상 그 전략을 예전에 말씀하실 때 Operational Strategy와 Post Developing Strategy, 그러니까 운용 전략, 우리는 작전 전략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략과 군사력을 건설하는 전략,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대별되는데 오늘은 군사력 건설 방향, 우리 군의 미래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어떤 군사력 건설 방향, Post Developing Strategy 측면에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 센츄리 워페어, 도시지역 작전에 대한 어떤 중점, 민사지역 민사 작전에 대한 강조, 작전 지속 지원, 이게 이제 결국은 군수의 문제인 동시에 국가 역량을 조금 집중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긴요한 요소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전쟁 지도부의 이 전쟁 지휘 지도 능력, 컨덕팅 오브 워, 컨덕트 오브 워, 이게 결국은 미국의 초강대국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다가도 꼬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내리는 것은 미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 지도와 전쟁 수행 역량을 개선을 해왔다. 근데 러시아는 요번에 이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조금 그런 어떤 헤매는 이유가 전쟁 지도 측면에서 정부 차원의 또는 어떤 국가 전쟁 지도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미스를 발견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전쟁이 와든이 이야기하는 동시문의 그런 측면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전후방 동시 또는 전쟁 지도부의 동시 타격이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에서 전략적 전쟁 지휘 능력을 강조하신 것은 탁월한 견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행히도 계속 전쟁을 지도해왔던 미군과 연합작전 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이것은 큰 강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미군과의 어떤 훈련과 연합 훈련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점은 또 빨리 배워야 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전략을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불리한 사항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사항으로 전환시키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그런 관점을 정리를 하셨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간명하면서도 논문이 굉장히 간명하면서도 각 들어가야 될 요소는 다 이렇게 포괄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에 따른 우리 군의 절박한 문제도 잘 적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 이 군이 소수화될수록 어떻게 이걸 정해야 하는 문제 하나의 방편으로 이스라엘군 사례를 들은 것은 정말 이렇게 많은 인상적이고 또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보는데, 미래적 양상과 관련해서 이 이제 상당히 제시는 잘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전쟁의 양상에 있어서 인간이 앞으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가 될 텐데, 인간이 어떤 정도의 이 루프 의사결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그 속에 있느냐, 또는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개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히틀, 호틀, 후틀 이렇게 이제 인더 루프 속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조금 더 강조되어서 어떻게 인간의 역할이 변해가느냐 하는 이런 점이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도시지역 작전과 관련해서 우리가 북진을 하면은 평양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다운 도시가 있느냐는 이런 면. 근데 이제 이 어떤 의견이 이 논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지역 작전이 우리가 어떤 선제 공격을 받았을 때에 우리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 측면에서는 도시지역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북진하는 측면에서는 북한에 뭐 도시 같은 도시가 과연 몇 개나 되느냐. 근데 저는 이 도시적 작전과 관련해서 지금 그 도시의 지하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땅굴이거든요. 그런데 미군들은 이 땅굴 작전을 엄청 발전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통신의 문제, 그 다음에 노출된 병력의 방어 문제, 이런 그 실드라든지 이런 거를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저는 땅굴 작전에 대응해서 한 건 줄 알았는데, 미군들이 보니까 이 도시지역 공간에서의 지하 공간에서의 이런 통신이 제한되고, 그 다음에 방어 수단이 없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미군 병사들이 작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키면서 그것이 결국은 자동적으로 땅굴 작전과 연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투 수행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지역 작전 자체의 중요성은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도시지역 작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는 이런 부분은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지만은 세부적인 어떤 준비 사항 측면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통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네트워크 센트릭 워페어의 핵심이 통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TICN이 지금 실패했고 TMMR도 여러 가지 그 재전투 요소들을 한데 묶는 이 TMMR이 과연 효과적으로 지금 이걸 묶어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현재의 우리 군의 실태가 어떠냐 하는 진단이 조금 언급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와 관련해서 미군들은 그 토탈 포스 군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 사단만 하더라도 상비군과 또 예비군이 한 사단 안에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 2사단의 경우에 여기 1여단, 이 기갑여단 하나만 있고 본토에 이제 예비군 형태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군도 이게 사단에서 사단을 지금 막 없애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보다는 기존의 사단은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각 사단에 상비 사단과 예비 여단 이거를 동시에 이게 통합해주는 이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참고하는 것이 사단 전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어떤 모태부대는 놔두고 이것을 이렇게 링케이지로 엮여주는 이런 토탈 포스 어프로치 또는 시스템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제안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AI 논문에서 보면 AI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 군이 과연 이 훈련 데이터 이런 것이 지금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 AI의 군사 분야를 물어보면은 일반적인 두리뭉실한 대답은 나오지만은 작전에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데이터는 보안 문제 때문에 이게 축적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RCT, BCT, 그 다음에 전투지휘 훈련, 뭐 얼지 훈련 이런 거 하는 것이 뭐 큰 대부대 훈련은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런 연대급 전투, 사단급 전투, 또 대대급 전투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보안 문제 때문에 전부 훈련하고 나면 전부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축적이 안 돼요. 이게 훈련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사실은 AI를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 구축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보안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이것이 지금 이러한 것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은 군을 강하게 하는 방법 결국은 적지만은 규모는 적지만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군을 구성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방 실제로 부대에 가보면은 승무원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또 부대원들이 우리 군은 미군들처럼 이 부대를 관리하는 주둔지를 관리해주는 이런 그 민간 요소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교육훈련은 형식적으로 하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어떤 조직훈련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복지에 관한 문제, 시스템의 전반적인 어떤 그 관리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은 이제 MZ 세대라 그래가지고 역설적 리더십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저희가 지금 일반적인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리더십을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그 중간 세대 관리자들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그런 측면의 특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군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더 조금 적용이 되고 또 보완이 되냐 하는 그런 측면하고요. 그다음 군 규모가 줄어들수록 지금 군무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무원들이 그 어떤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고 진급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시에 이런 군무원들을 우리가 군인들처럼 이렇게 뭐 그 자리에서 훈련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전선이 유동적일 때에 이러한 군무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군무원들이 군인들만큼 똑같이 그걸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어떤 법적인 문제 또는 신분에 관한 문제, 기능 발휘 문제 이것이 같이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이제 또 국려지책으로 여군들을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군들 중에서도 남군에 못지않게 체력과 의지를 가진 여군이 있는 반면에 여군들 중에서 이 체력 기준이 달라가지고 실제 전투 승무원의 전장에서는 여군이라고 봐주는 거 아닌데 우리 군에서는 이런 그 여군을 선발하거나 활용을 할 때에 이렇게 기준을 달리한단 말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이제 아까 민사작전은 말씀하신 대로 전후질서를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반드시 관철해야 될 분야를 잘 타치해 주셨다고 이렇게 보고 특히 이제 기순자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 2차 대전 때에 드골이 그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파리로 들어갈 때에 맨 선두에 정보 장교들을 그 선두 부대 앞에 그 파리 출신 장교들을 맨 앞에 태웠어요. 그 왜냐면은 지형을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런 그 어떤 노력들을 한 거 이런 거 문제하고 그다음 작전 지속 지원을 잘 터치를 해주셨는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결국은 현대전에서는 이게 전기거든요. 그러면 전기라든지 우리의 어떤 가장 취약한 요소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서안함하고 시흥에 있는 이 변전소 들어오는 두 개 중에 하나만 아웃돼도 수도권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버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핵심 허브에 대한 어떤 방어 대책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뭐 논문에서 크게는 포함을 하셨지만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우리 시스템을 방어하는 또 링케이지로 연결시키는 중에서 그런 좋은 안을 제시하셨지만은 우리의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언급도 조금은 보완되었으면 더 논문이 빛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신 그저 이스라엘 좀 얘기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네, 예. 김 교수님. 저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일로 제가 여기 온 곳이지 여기 회의에 네. 제 원래 참석이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제가 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말씀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뭔가면 국민 개병제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는 이 병제 한국을 통해 가지고 여성들의 군입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아까 그 여성 문제는 이제 아주 법적으로 다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지원제로 돼 있거든요. 지원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터치를 안 했습니다. 병력법을. 그러니까 그 현행법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뭔가면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걸 개진하신 거잖아요. 네. 저 김수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나는 거죠? 이분도 같이 입대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저기 두 분 코멘테이터 얘기하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 간단하게 이제 네. 답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선 이 제목은 우리가 이 전체 연구단에서 지정해 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따라서 제목을 내가 선정한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이제 맞는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이 아티클의 목적이 대통령실에 보내는 우리나라 최고의 탑다운에 대한 어떤 그 오피니언을 그 사람들에게 참고하라고 보내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걸음을 타치 대강을 제가 써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한 것을 여기 다 집어넣으면은 아마 한 300페이지짜리의 책이 돼야 그 내용을 더 타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소한 부분은 제가 뭐 타치할 시간적인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혼자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다 하려면 아마 연구단이 편성돼 가지고 적어도 한 5명 내 10명 정도가 팀이 편성돼서 구체적으로 집대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게 나는 전쟁을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는 입장이거든요. 내가 그게 가능했던 게 국가 비상기획 업무를 해서 전체 한반 우리 한국의 전쟁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운용을 해봤던 그런 시간. 그래서 나는 전쟁은 국가가 하는 거고 전투는 군인이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총력전 개념화해서 앞으로 더더욱 그렇지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어떻게 전력으로 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이 전체 맥락의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다 타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요소 중심의 사회였다가 정보와 사회가 이 관계를 전부 연결시킨 네트워크 사회로 가버렸어요. 지금 과거와 지금의 다른 점이 뭐라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만 끊으면 하나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하나도 이게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개별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상황하에서 나는 네트워크를 마비하면은 네트워크가 마비당하면은 피아가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제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전기 시스템 변전소 얘기하는데 요즘은 변전소도 전부 컴퓨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해킹을 하거나 어떤 요소가 작동 못하게 하면 전부 아웃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 동원 체제를 운영해 보니까 전시 동원법에 의해서 다 인력 동원, 물자 동원 다 되게 돼 있는데 이게 계획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내가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계획된 게 정말 적절하게 연습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힘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왜 연습이 중요하다고 제가 대통령부터 강조를 계속 하느냐면 제 경험상 그 평소에는 잘 되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위기가 발생하면은 내가 마비가 돼가지고 사고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는 무의식적 의식 체계에서 그냥 행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강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여기서 핵심은 피할 수 없는 저출산 문제. 그 문제를 갖다가 피할 수 없다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 조건 하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건데 딱 세상을 들다 보니까 그 핵심 네트워크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면은 우리는 마비 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는 큰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논문의 목적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 어떤 수준에서 이 논문을 목적이다 이런 걸 저희는 몰랐기 때문에 좀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이 많이 들으시다면 큰 얼개만 이렇게 얼개는 다 타치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의 국가적 차원 국가 전략적 차원이 있고 일반 군사 전략적 차원이 있고 작전술 차원이 있고 전술적 차원이 있는데 전투 기술 차원도 있고 그런 거를 뭐 다 이렇게 뭐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하나는 내가 감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차원의 타치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내 경험조서 봐서 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논문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후트노트를 많이 안 난 것은 전부 제 경험을 모아놨다가 쓴 글이거든요. 옛날에 써놨던 글을 와서 리오가나이제이션 했기 때문에 전부 제 생각과 제 경험의 결과치라서 뭐 다른 푸트노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달았는데 아까 그 조지 프리드만이 쓴 그 미래 100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본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뭐랄까 디렉션만 제시하는 논문 구체성은 굉장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논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동안에 그 패러다임이 군사 중심, 군 중심의 전쟁 패러다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 중심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기 국가 때문에 중심이에요. 국가 전쟁 지도 차원. 이제 전쟁은 국가가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주유소 하나도 전시가 되면은 그게 연료 보급을 위한 전쟁 자원이거든요. 그게 어느 위치에서 과연 그 유류가 인풋도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전쟁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군 생활만 하다 보면은 군에 갖고 있는 그 수단만 가지고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에다 매몰되기가 쉬웠다 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했으면 훌륭한 토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교수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잘하셨어요.